안녕하십니까. 11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월 27일입니다. 27일, 이제 그러면 겨울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겨울철인데, 겨울철이 되면 우리가 주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재 예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주제는 화재 사례 및 소화 방법과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들어서도 우리나라 각지에서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많이 났고, 이미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이틀 전에도 전라남도 광양에 있는 큰 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사망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사고는 예방이 필요한데, 우선은 예방하기 전에 먼저 금년에 났던 주요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났던 화재 사례를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좀 크게 해주세요. 그 끝날 때 사인 주세요. 예, 이 사례는 지난 10월 9일에 발생했던 울산의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화재 사례를 그냥 뉴스만 보여드리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나 그런 것이 규명돼서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추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아주 잘 대응했던 그런 사례로 꼽힙니다만은,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추가 발표가 나오면 그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한 반쯤 넘어가면. 예. 예, 잠시 보셨는데요. 그 사고는 경기도 이천에서 물류창고에 났던 화재입니다. 지난 4월 29일 날 발생을 하였는데, 4월 29일 날 13시 30분경에 발생하였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 있는 물류창고 공사장인데, 당시에 그 창고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었냐 그러면 지상 4층, 지하 2층짜리 건물이었었고요. 최초 화재가 발생했던 지점은 지하 2층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사고로 피해상은 얼마였었냐 그러면 인명피해가 사망 38명, 그리고 부상 10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생 원인으로 살펴보면 지하 2층 공사장에서 한 공간에서 우레탄 작업과 화기 작업을 동시에 시행했던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레탄 작업은 그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거기서 유증기가 발생합니다. 그 발생한 유증기와 그 다음에 화기 작업에서 발생한 불티가 튀어서 만나가지고 불이 발생한 거죠. 그때 4월 29일에 이 창고는 완공하기 2달 전이었습니다. 원래 그 창고가 완공 예정은 2달 후인 6월 말에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공사장은 완공 단계, 마무리 단계가 되면 모든 업체들이 자기들 것만 작업하는 걸 급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여러 개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도 그 여러 개 업체에서 78명이라는 작업자가 출력을 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레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작업을 동시에 하면서 거기서 폭발 화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것은 우리 사업장에서 참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업장에서도 가끔 이런 위험물질과 그 다음에 화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진 게 있어서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먼저 화기 작업장 주변에서는 페인트 작업과 같은 인화물질 작업을 동시에 병행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화물질 작업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화기 작업하고,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작업 전 주변을 살펴가지고 인화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화물질이 만약에 있다면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켜야 되고, 인화물질뿐만 아니라 가연물이라 그러죠.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전부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피가 커서 밖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물질이 있었다면 그때는 성면포와 같은 불연재료로 덮고 나서 용접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화기 작업장에는 반드시 화기 감시자가 있어야 됩니다. 화기 감시자가 있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화기 감시자한테는 이런 붉은색의 헬멧이나 또는 조끼 같은 걸 입혀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화기 감시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때 지정되는 화기 감시자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절대 자리를 뜨거나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작업이 끝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 화기 작업을 할 때는 페인트 작업과 같은 인화물질 작업을 병행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작업 전에는 주변을 살펴서 인화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기 감시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은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임무를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작업이 종료된 후에도 주변에 불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 20분 내지 30분 후에까지 확인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작업장에는 필요한 소화 설비를 위치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이와 같은 것들이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화재 사고가 나면 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업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불이라는 건 뭐냐?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열과 빛을 동반한 산화 현상,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건 이론적인 얘기고요. 하여튼 불은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물론 불 중에는 고마운 불도 있고 해로운 불도 있습니다. 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고마운 불이 해로운 불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려면 반드시 세 개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첫째는 가연물, 즉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점화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불을 척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점화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기 중에 특히 산소입니다. 산소는 우리 일상 주변에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주변 두 가지 요 가연물과 점화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재 종류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화재 예방 교육을 여러 번 받으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화재는 A급 화재라고 하고 색깔은 백색으로 표시합니다. 이 일반 화재 A급 화재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타고 나서 재를 남깁니다. 즉 나무, 종이, 섬유 이런 것들이 일반 화재거든요. 그러면 타고 나서 반드시 재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 A급 화재고요. 두 번째 B급 화재는 뭐냐? 유류 가스 화재입니다. 이건 색상이 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름이나 또는 가연성 액체 또는 가스에 불이 났을 때 이걸 우리가 보통 B급 화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C급 화재는 전기 화재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색깔은 청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모든 전기 시설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전기 화재죠. 그리고 D급 화재가 있는데 이거는 금속 화재라고 얘기합니다. 이 D급 화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해 볼 수는 없습니다. 아주 정밀 기계 가공 공장에서 정밀 기계 가공을 하다 발생하는 작은 칩 그런 것들이 모여서 순간적으로 확 불이 붙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주변에서는 사례가 찾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화재 발생 원인별로 보면 역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가연물인 나무, 종이, 섬유 이런 데서 제일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별로 보면 우리가 주거를 하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화재가 약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차량 화재 20%, 세 번째가 산업 현장에서 10% 정도 납니다. 그래서 그 발생 장소는 이렇게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호텔이나 쇼핑센터, 마트 이런 그 건물 관리업에서 필요한 이런 곳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원인을 제가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이 원인을 보면 8가지가 있는데요. 전기, 그 다음에 흡연, 가스, 유류, 불티, 차량, 방화, 후드 이렇게 8가지가 위험 요인입니다. 이 중에서 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실 텐데 마지막에 있는 후드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드는 뭐냐? 여러분 근무하시는 사업장에 가시면 대부분 후드 코트 있죠. 식당과 같은데. 그러면 그 주방에 가면 그 조리를 할 수 있는 조리대, 즉 가스레인지, 렌지 그 대 위에 보면 천정에 이렇게 후드가 함석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것을 말하는 게 후드입니다. 근데 그게 왜 화재 위험 요인이 되느냐? 그런 게 화재 위험 요인이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 거기 오랫동안 조리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위에 후드에 기름이 누적이 됩니다. 기름이 누적되는데 물론 요즘은 주방에 가면 조리사들이 그거 청소 잘합니다. 또 좀 대형 사업장 가면 조리사들이 안 하고 외부 업체가 와서 청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후드 자체는 크게 위험성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드에서 밖으로 나가는 덕트 부분입니다. 덕트 부분은 구멍이 작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청소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이 연장이 돼서 건물 꼭대기 옥상 밖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드 부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 그러면 대표적인 게 중식주방입니다. 중식주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용하는 가스 압력도 중압이라 해서 일반 한식 주방이나 일식 주방은 0.7짜리 쓰지만 그 중식 주방은 1.4, 2배 맞는 2배의 압력이 사용되는 그런 렌즈를 씁니다. 그리고 조리하다 보면 여러분들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시죠. 불꽃쇼라 해서 불이 확 올라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위에 후드나 닥트에 그 다음에 기름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 거기에서 불이 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드도 화재 위험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화재. 전기화재는 전체 화재 사고의 30%를 차지하는 가장 많이 나는 사고입니다. 전기화재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문어발식 코드 사용이에요. 문어발식. 여러분들 가정이나 또는 여러분들 지금 계시는 사업장이나 대부분 전기 콘센트가 모자라니까 뭘 사용합니까? 멀티탭을 사용하시죠. 멀티탭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문어발식 코드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요즘 멀티탭이 요즘은 어떻게 나오느냐? 매 사용하는 개수마다 온오프 스위치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처럼 스위치 없이 그냥 꽂아서 사용하고 빼고 이런 멀티탭은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은 대부분 멀티탭 하나하나 켜고 끄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비는 좋게 나왔는데도 왜 불이 많이 나느냐? 결국은 사용하는 우리들의 잘못으로 불이 많이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때 가장 안 지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원을 ON 시키는 건 누구나 잘합니다. 근데 사용이 끝난 다음에 오프 시키는 거를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 가정에서 전기화재 가장 많이 나는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전기장판입니다. 아마 대부분 사용들 하고 계실 텐데 전기장판도 여러분 사용할 때 보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ON은 잘합니다. ON은.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끔은 그 오프하는 거를 깜빡하고 일어나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멀티탭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원을 온오프하는 온과 오프하는 습관을 좀 잘 들이자 하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그러면 전기화재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요즘 뭐 과부하 이런 것들은 누전입니다. 누전. 근데 누전 같은 경우는 대책이 뭐냐 그러면 아시겠지만 누전 차단기 아닙니까? 근데 누전 차단기는 여러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사업장은 아마 설비마다 개별로 다 누전 차단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은 대부분 누전 차단기가 세대 전체로 한 개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전은 그렇게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화재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달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사업장에 사용하는 설비 중에 최근에 들어온 설비라든지 아니면 설비를 이동했다든지 이런 것에 혹시 누전 차단기가 누락된 데 빠진 데가 있었는지 살펴보시고 꼭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어발식 코드 사용 절대 하지 맙시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사용해야 되는 전기 기구가 많다 보니까 멀티탭을 사용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데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멀티탭을 사용하시더라도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전원은 반드시 끄는 습관을 갖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퇴근할 때는 전원 코드를 뽑읍시다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전원 코드 뽑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전원 코드를 뽑는 게 원칙이지만 그건 못하면 최소한도 오프, 스위치 오프 정도는 하자 하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가 담뱃불입니다. 자, 담뱃불 화재 전체의 10%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부터 금연 운동하고 그다음에 건물마다 담배를 못 피우니까 밖에 나가서 겨울철엔 오돌오돌 떨면서 담배를 피는데 왜 담뱃불 화재가 10%는 안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납니다. 그렇게.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담뱃불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뭐예요? 담배꽁초 처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담배꽁초, 담배를 피우고 나서 담배꽁초를 비벼서 반드시
불티가 없이 끄는 그런 습관만 들인다면 담뱃불에 의한 화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담뱃불 꽁초 처리를 잘못하는 데서 담뱃불 화재가 옵니다. 꼭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스 화재입니다. 가스 화재는 여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째는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에 불을 켰을 때 불이 켜졌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하고 나서 불을 껐을 때 불이 꺼졌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이 끝나면 옆에 붙어 있는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그고, 이것만 잘 해주시면 가스 화재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렌지 요즘은 가스렌지가 좋아가지고 자동으로 그게 차단이 됩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렌지가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가스가 누설된다든지 또는 불이 안 붙었다든지 하면은 자동으로 차단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계는요, 오동작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보다는 더 좋은 게 뭐냐? 역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것만 잘 지켜주시면, 그 다음에 중간중간 여유가 있으시면 중간에 한 번씩 그 중간 밸브에다가 누설이 되는지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 가스 누설 밸브에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비눗물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그런 거 한 번씩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불티 화재는 아까 제가 길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불티 화재는 곧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하는 화재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이건 뭐냐면 2008년도에 일어났던 이천 냉동 창고 화재입니다. 이천에선 창고 화재가 이렇게 많이 났었네요. 근데 2008년도 이 이천 냉동 창고 화재는 이때도 지하층에서 용접 작업하다가 불이 났었습니다. 이때 피해가 어느 정도였었느냐? 사망자가 40명이었습니다. 요번엔 38명인데 그때는 40명이니까 거의 비슷한 숫자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큰 피해가 났었는데, 이때 2008년도 이때 이 화재 사례 때 가장 뉴스에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였었냐 그러면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 아시죠? 철판과 철판 사이에 보온재가 들어서 그걸로 압축해서 이제 건축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건물의 외벽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불이 붙으면요, 그 샌드위치 판넬 안에 불이 붙으면 위로 연기는 나오는데 불꽃이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벽체를 다 뜯어야 돼요. 그래서 참 소화하기가 어려운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그 화재가 났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많이 났었죠. 뉴스에 났던 걸 지금 해역해 보면 그 의정부 역전 앞에서 그 공동주택 거기 외벽도 났었고, 요번에 아까 처음에 그 화면 보셨던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도 그 샌드위치 판넬 얘기가 뉴스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천 냉동 창고 물류 화재 때도 용접에 의한 화재였었고, 그리고 그때는 좀 특이했던 게 샌드위치 판넬에 문제가 생겨서 그때 당시에 이런 피해가 컸었다는 얘기를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차량 화재. 차량 화재는요,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전기 배선 계통이나 유류 라인, 기름 라인 계통이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 차량 소유하고 계실 텐데, 차량 혹시 나가셔서 엔진룸을 한번 열어보세요. 엔진룸 열어보면 그 안에 물론 깨끗이 청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니면 중간에 어디선가 이렇게 우렁이 알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뭐가 쌓여 있는 걸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밑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 주행 중에 올라오는 먼지들이 모인 겁니다.
먼지들이 거기 모였다는 얘기는 기름이 조금씩 누설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 기름이 누설된데 먼지가 쌓였으니까 거기에 만약에 전기 불꽃이 탁 튀면 바로 불이 붙는 거예요. 원인은 요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방 대책도 간단하죠. 뭐예요? 엔진룸 청소를 자주 해서 아까 그 불의 3요소 중에 가연물이라고 돼 있죠. 먼지가 모여 있는 건 가연물이에요.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없애주면 제 아무리 전기불꽃이 튀어도 불에 붙을 게 없으니까 불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엔진룸 청소를 자주 하시면 됩니다. 엔진룸. 이걸 자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운전자들이 대부분 차량의 엔진룸 청소 별로 안 합니다. 그거 세차하는 분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한 1% 될까 말까 그럴 겁니다. 거의 99% 이상은 안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진룸 청소를 깨끗이 해서 가연물을 제거하면 차량 화재는 적게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년 전에 어느 외국의 수입 차량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던 뉴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자면 전기 배선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기름 라인에서 기름이 누설되니까 불이 붙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꼭 엔진룸 청소를 좀 하시면 조금 예방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화재 원인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불이 났으면 불을 끄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소화기 종류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지금 현재 여러분 사업장이나 여러분 가정에서 가지고 계신 소화기는 요 추갑식 분말 소화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업장에는 또 이 할원 소화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로 전기실이나 통신실, 컴퓨터실 이런 데는 이렇게 할원이나 이산화탄소도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형 주방에는 K급 소화기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 주방 말고요. 영업장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리를 할 수 있는 그 가스레인지 위에 후드 부분에 뭐가 달려있냐 그러면 자동 확산 소화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 대부분 주방에서 이거 달린 거 보셨을 거예요. 또 요즘은 이 자동 확산 소화기가 요즘은 일반 가정에도 부착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 4, 5년 이내에 준공된 아파트에는 이 자동 확산 소화기가 주방에 하나씩 달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 한참 문제가 돼서 작년도 소방교육할 때 제가 이거 사례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자동 확산 소화기가 중간에 갑자기 터져가지고 온 주방이 난리가 났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지금 최근에 짓는 아파트에는 거의 대부분 이 자동 확산 소화기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이 소화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많은 교육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보십시오. 소화기 배치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사업장의 경우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화기 배치는요, 소형 소화기, 즉 여러분들 사업장에 지금 있는 거 3.3kg짜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소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20m마다입니다.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대형 소화기, 이거는 바퀴 달린 거 있죠? 굴려가는 거. 바퀴 달린 소화기는 보행거리 30m마다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갖다 비치해 놨으면 소화기 높이는 바닥에서 1.5m 이내의 높이에 이렇게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닥에 놓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중간에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1.5m 이내에 놓게 되어 있고 그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장소는 반드시 소화기라는 표지를 보기 좋게 이렇게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형 사업장 가면 그냥 옆면에다 벽면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게 아니라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은 데도 있어요. 삼각형으로. 그래서 옆에서도 소화기가 저기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 관리 요령입니다. 소화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그 안에 분말식 소화기 같은 경우에 그 소화기 안에 들어있는 소화액 분말, 그것이 굳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소화기를 이렇게 거꾸로 흔들어서 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요즘 잘 만드는 소화기는 안 굳는다는 것도 있어요. 절대 굳지 않는다 하는 데 있는데 그래도 한 번씩 흔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가정에 가면 그 입구에 현관 앞에 있는 신발장 안에 소화기가 들어있는데 그거 몇 년 돼도 그대로 있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 주말이라도 한번 끄집어내서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분말이 굳어 있으면 사용 못 합니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죠, 물건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압력 게이지 보실 겁니다. 실제로 소화기에 달려있거든요. 압력 게이지의 까만 바늘이 항상 12시 방향 이렇게 정면을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정상인데 이게 만약에 이쪽이나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이 소화기 안에 들어있는 그 고압가스에 문제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고압가스에 문제가 있으면 이 소화기 또 이것도 그때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입니다. 관리 요령 첫 번째는 소화기를 가끔 한 번씩 아래 위로 흔들어 줘라. 두 번째는 요 압력 게이지를 살펴서 언제나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 이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거는 소화기는 못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땐 소화기 못 씁니다. 이걸 뭐 예전에는 다시 소화기 판매상에 가서 어떻게 그 리차지해서 사용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다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버리시고 또 새롭게 하나 사야 됩니다. 관리 요령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화기 사용법입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합니다. 첫 번째, 불이 나면 소화기를 들고 불이 난 장소로 간다. 네? 소화기를 들고 불이 난 장소로 간답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에 붙어있는 안전핀을 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안전핀을 뽑고 요 안전핀은요 지금 그냥 상태로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플라스틱 그 끈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강하게 묶여 있지는 않아서 여성들도 그냥 쑥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핀을 뽑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요 앞에 노즐 부분이 있죠. 소화 분말이 나가는 요 앞부분, 요가 노즐이라 합니다. 노즐을 한 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한 손으로는 요 레바가 아래 위로 돼 있죠. 이거를 움켜쥔다 합니다. 움켜쥔다. 그런데 이때 움켜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노즐은 화점, 즉 불이 난 장소로 향한 상태에서 움켜줘야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하면 안 됩니다. 꼭 불이 난 상태에서 불이 난 그 장소를 향한 상태에서 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로 쓸듯이 좌우로 이렇게 비로 쓸듯이 방사를 해라. 요게 지금 소화기 사용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 불이 나면 소화기를 들고 불난 장소로 간다. 두 번째, 안전핀을 뽑고, 세 번째, 노즐을 화점으로 향하고 레바를 움켜쥔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로 쓸듯이 해서 불을 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소화기 사용법에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게 화점으로 향하라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신속히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분말 소화기 3.3kg짜리가 딱 쐈을 때 소화 분말을 쐈을 때 나오는 시간이 얼마냐 그러면 20초에서 25초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거보다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나오는 게 이렇게 불을 끌 수 있는 상태로 확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쫄쫄쫄쫄 새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불 못 꺼요. 그거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신속히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바람을 꼭 등지고 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람을 내가 등지고 쏴야지 맞바람을 받은 상태에서 쏘면 안 된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분말 약재가 내 코로 들어가서 흡입하는 것을 예방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 소화약재를 내가 코로 흡입했다고 해서 사망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결코 유쾌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소화기 사용법 잘 배우셨죠? 그렇다고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가족과 함께 공유하세요. 가족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까지 들어가는 그 시간 동안은 댁에 안 계십니다. 그럼 그때 그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집에서 일어난다? 결국은 그런 걸 조치할 사람들은 누구냐? 결국 집에 있는 가족들입니다. 특히요,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어린 학생들한테 이런 거 가르쳐주면 그대로 잘합니다. 여러분 교육 기회를 통해서 배운 것 중에 가족과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시죠? 심폐소생술입니다. CPR이라고 그러죠. 심폐소생술. 그것도 여러분만 회사에서 잘 배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가족이 심폐소생술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끔 텔레비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를 살렸다. 또는 할아버지를 살렸다.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꼭 가족과 함께 공유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화기 사용 방법도 가족과 함께 공유하셔야 됩니다. 소화기는 초동소화라 그러죠. 제일 처음에 초동소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방하시는 분들이 이론적으로 이런 말도 합니다. 소화기 요거 3.3kg 이걸로 소화기로 못 끄는 불은 소방차가 와도 못 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에 불났을 때 그 소화하는 역할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화기 사용법은 온 가족과 함께 꼭 공유를 하셔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옥내 소화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여러분 계시는 사업장에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이 옥내 소화전은 뭐냐? 여기 소화전에서 물을 뽑아서 물을 쏴서 불을 끄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다를 안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이게 함을 이렇게 열어보면 여러분들 열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소방 담당들이 다 잘 해놨습니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호스가 쭉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근데 이 호스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호스가 두 개거든요. 요 앞에 있는 노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관창이라고 합니다. 노즐을 잡고 그냥 뛰어가면 이게 주르륵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쭉 풀고 나가면 돼요.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상표시등 그 다음에 발신기 이렇게 다 있는 건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계속 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옥내 소화전 사용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문을 열고 노즐을 잡고 그냥 쭉 가면 된다. 그러면 앞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불 있는 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은 여기에 사람이 배치돼야 되는데 몇 명이 배치돼야 되느냐. 이 앞에 노즐 잡는 것은요. 혼자 잡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는 두 사람이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밸브를 조작하는 앵글 밸브라는데 밸브를 조작하는 사람 하나, 그래서
최소한도 인원이 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위소방대 편성할 때 소화전 담당은 3명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3인이 일개조가 돼서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3인이 꼭 해야 되는가? 요 노즐에 여기서 나가는 물의 압력이 있습니다. 수압이라 그러죠. 수압이 세서 이게 혼자 잡았다 잘못하면 이렇게 흔들리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놓쳤다. 근데 노즐이 이거 보신 분들 아시죠? 이게 신주 제품이에요. 이게 갑자기 내 머리를 탁 쳤다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앞에 부분은 둘이 잡아야 된다는 걸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이제 두 분이 뛰어나가면 앵글 밸브 담당이 열어주면 그대로 그걸 물을 쏘면 이제 불을 끌 수 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불을 다 끄고 나면 밸브 담당은 물을 잠그고 그 다음에 호스는 빼서 건조시켜야 됩니다. 그냥 갖다 이 함에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물 다 빼고 그 다음에 말려가지고 다시 여기에 연결해 놔야 됩니다. 자, 소화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수시, 즉 물을 쏠 때 호스가 꺾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호스가 꺾이면 그만큼 수압이 떨어져서 압력이 떨어져서 물이 멀리 못 나가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가 꺾이지 않도록 뒤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호스를 펴주는 작업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호스에 반동력이 있습니다. 이 노즐에 반동력이 있기 때문에 노즐을 단단히 잡고 그 다음에 중간에 놓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2인이 두 사람이 잡아야 된다. 한 사람이 그 노즐을 잡고 있으면 뒤에 한 사람이 또 받쳐서 호스를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옥내 소화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제일 빠른 방법은 역시 육성이죠. 소리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큰 소리로 꼭 불이야하고 외쳐야 됩니다. 이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뭐 119 신고해야 됩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119 신고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큰 소리로 육성으로 불이야하고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큰 소리로 불이야하고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불이 났다는 것을 신속히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9 신고하면 옆에 사람들 모르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속히 알려줘서 그 사람들도 소화기를 들고 와서 같이 끄든가 아니면 신속히 대피하든가 이런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때 119 신고. 두 번째는 119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특히 쇼핑이나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대형 건물에 화재가 나면요. 우리 여기 종업원들, 우리 직원들이 119 신고할 시간이 없어요. 그 옆에를 지나가던 시민들이 신고를 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고 정신이 참 투철해서 옆에 지나가다 저기 저 연기 나네 그럼 벌써 119 신고해. 연기만 나도. 그래서 119 신고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장에서 119 신고 안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나중에 119 신고 안 하면 이것도 유책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가까운 데 있는 소화기를 들고 와서 소화 작업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불이 나면 근처에 있는 소화기 들고 불난 곳으로 간다 그랬어요. 가서 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하나씩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 들고 와서 소화기를 다 쐈는데도 불이 안 꺼졌다. 그렇다고 그 소화기 놓고 또 다른 데 가서 소화기 들고 오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들고 간 소화기를 다 쐈는데도 불이 안 꺼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바로 비상구를 통해서 빨리 대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이 거기서 있는 인원들의 동선이 엉키질 않고 또 소화전을 사용한다든지 뭐 다른 또 소방관이 온다든지 할 때
엉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간 소화기를 다 쐈는데도 불이 안 꺼졌다 그러면 신속하게 대피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비켜주셔야 소방관이 와서 또 소화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재 신고 요령 다 아시죠 이거요. 뭐 119 신고하는데 119 신고도 요령이 있다는 거 아시죠? 뭡니까? 여기는 무슨 동 몇 번지 뿐만 아니라 무슨 건물 그 우회전, 좌회전, 지하실 이렇게 지형지물까지 전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에 불 났어요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동, 번지, 그 다음에 거기 큰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서 뭐 우측, 좌측 이런 지형지물 이용도 해주라 하는 겁니다. 그거 꼭 잊지 마시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불이 났는데 뭐가 타고 있다는 거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무슨 뭐 나무나 종이 이런 거 타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기름이나 가스에 불이 붙었다 이랬을 때는요 꼭 그 지금 현재 기름에 또는 가스에 불이 붙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신고할 때 같이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시내에서 소방차 이렇게 출동할 때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소방차 쭉 가는데 거기에 보면 물을 실으면 물차만 갑니다. 화학차는 안 갑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소방관이 물차를 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기름에 불이 붙었네. 그럼 그때 다시 무전합니다. 화학차 와라.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만큼 피해도 커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19 신고할 때 만약에 기름이나 가스에 불이 붙었다면 그거를 같이 얘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대피하는 요령은 여러분 뭐 수없이 경험을 해서 제가 이건 굳이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만약에 실내에 물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물에다가 그 물을 가지고 뭐 커튼이나 뭐 이런 데 뿌려 가지고 그거는 대피할 때보다는 화재 확산을 좀 지연시키는 거죠. 안에 탈 수 있는 물건에다가 물을 뿌려 놓으면 불이 금방 안 붙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를 하면 더욱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대피를 어디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특히 고층 건물에 근무하거나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불이 났을 때 거기서 비상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상방송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그 비상방송에서 지금 화재가 몇 층에서 났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아래층에서 불이 나면 위로 올라가고 위층에서 불이 나면 아래로 대피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층에 있는데 현재 위치가 10층인데 불이 7층에서 났다고 하면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죠.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15층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위로 못 올라가니까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비상방송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피할 때는 막다른 골목이 아닌지 막다른 골목 가서 중간에 막혀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평소에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절대 타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요번에 울산 사고 때처럼 울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건물에 같이 불이 붙어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 흰 천과 같은 걸로 흔들어서 내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면 소방관이 올라와서 구조해 줄 거거든요. 그냥 안에서 기다리지 말고 창문 열고 뭐 흰 천을 흔들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 위치를 알려주면 나를 구조해 줄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은 것도 행동요령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재 시 행동요령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 겨울에는 여러분 사업장에서는 일단 먼저 불이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화재 원인, 그 다음에 소화 방법, 그 다음에 행동요령 3가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불이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어떤 이유로 해서 불이 났다 그러면 신속히 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속히 꺼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행동은 대피입니다. 신속히 대피해서 인명피해를 입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각지에서 우리나라 각지에서 뭐 크던 좁던 소소한 화재까지 매일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시는데 이번 겨울에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사업장에서 화재사고가 없는 그런 겨울을 꼭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달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